정분옥은 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기가 달랐다. 거실은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고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는데도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무엇보다 사위 윤재성의 얼굴에 웃음이 없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재성이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로 인사했다. 편하게 계세요. 분옥은 몇 달 전 은행을 은퇴한 뒤 한동안 혼자 지냈다. 그러던 중 딸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손주 민우를 봐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다. 서윤은 출판사 편집자로 밤낮 없이 바빴고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민우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다. 분옥은 기꺼이 수락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허함이 커졌기 때문이다. 할머니. 민우가 뛰어와 분옥의 품에 안겼다. 5살 손주의 환한 웃음에 분옥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이 집에서 행복해 보였다. 짐을 푸는 동안 서윤이 잠깐 들렀다. 다시 출근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마감이 있어서 저녁에 일찍 올게요. 서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분옥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딸이 이렇게까지 일에 매달리는 이유가 단지 일이 바빠서만은 아닐 것 같았다. 재성은 지역 물류회사의 관리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주로 물류센터 운영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분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재성은 말을 흐렸다. 이것저것 관리하는 거죠. 그의 대답은 늘 모호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분옥은 이 집의 일상을 관찰하게 되었다. 재성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왔다. 퇴근 후에는 대부분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재성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통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듯했다. 통화가 끝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언제나 굳어 있었다. 아빠는 왜 맨날 문 닫고 전화해? 민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분옥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서윤도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주말에도 노트북을 펴놓고 일했다. 부부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둘은 각자의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았다. 분옥은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남의 부부 사이에 끼어들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민우가 분옥의 손을 잡고 복도로 이끌었다. 할머니, 나 아빠 방에서 이상한 거 봤어.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지했다. 무슨 이상한 거? 분옥이 물었다. 서랍에 이상한 게 많아. 핸드폰도 엄청 많고. 민우가 서재 쪽을 가리켰다. 분옥은 망설였다. 사위의 방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건 예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민우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핸드폰이 많다니 무슨 의미일까? 그날 저녁 재성이 외출한 사이 분옥은 민우와 함께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옆 서랍은 잠겨 있지 않았다. 서랍을 열자 분옥은 숨이 멎는 듯했다. 서랍 안에는 두툼한 봉투 묶음이 있었다. 오래된 노트 몇 권도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사용 흔적이 없는 휴대전화 서너 개였다. 새 제품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고 오래된 기종도 섞여 있었다. 분옥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만져보니 두께감이 느껴졌다. 노트는 펼쳐보지 못했다.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할머니, 이거 뭐야? 민우가 물었다. 응, 아빠 일 관련된 거겠지. 분옥은 서둘러 서랍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그날 밤 분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랍 속 물건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
은행에서 30년을 일하며 온갖 사람들을 봐온 분옥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는 이 집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재성의 굳은 표정, 서윤의 지친 얼굴, 그리고 서랍 속 비밀. 분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이 집에 온 이유가 단순히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옥은 그날 이후 서재 서랍을 열어보지 않았지만 그 안의 물건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봉투, 노트, 휴대전화들.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다. 사흘째 되던 날, 분옥은 민우를 데리고 동네 노인복지관에 갔다. 은퇴 후 가끔 들르던 곳이었다. 복지관에서는 오전마다 체조 프로그램이 있었고 오후에는 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분옥은 그곳에서 옛 동료들을 만나곤 했다. 어머, 분옥이 언니. 복지관 로비에서 최말순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말순은 분옥과 같은 신협에서 일했던 동료였다. 둘은 10여 년을 함께 창구에서 근무하며 깊은 우정을 쌓았다. 말순아, 오랜만이네. 분옥이 웃으며 다가갔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말순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아챘다. 핏기 없는 얼굴, 깊이 파인 눈가의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눈빛. 언니, 나 요즘 좀 힘들어.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둘은 복지관 구석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민우는 놀이방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야? 분옥이 물었다. 말순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나 사기당했어. 전 재산 날렸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옥은 깜짝 놀라 말순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말순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반년 전 누군가 전화로 고수익 투자 상품을 소개했다고 했다. 물류회사 지분 투자라는 명목이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상대방은 회사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심지어 투자 계약서까지 모두 보여줬다. 서류는 완벽해 보였다. 한 달에 5% 수익을 준다고 했어. 처음 2달은 정말 돈이 들어왔어. 그래서 믿었지.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내가 욕심을 부렸어. 퇴직금까지 다 넣었어. 그 다음엔? 분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3번째 달부터 연락이 안 됐어. 전화번호는 먹통이고 사무실 주소로 찾아갔더니 텅 빈 건물이었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어. 계약서에 내가 직접 서명했고 돈도 내가 스스로 송금했으니까. 말순은 고개를 떨구었다. 지금 병원 약값도 걱정이야. 분옥은 말순의 손을 꽉 쥐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친구가 노년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 사람들 어떻게 접근했어? 분옥이 물었다. 처음엔 전화였어. 그 다음엔 카페에서 만났고 상대는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였어. 명함도 줬어. 물류회사 관리팀장이라고 했어. 말순이 가방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냈다. 분옥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손이 얼어붙었다. 명함에는 대한물류관리팀장이라는 직함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회사 이름은 달랐지만 관리팀장이라는 직함은 재성이 말한 것과 같았다. 혹시 그 사람 여러 개 휴대전화 쓰지 않았어? 분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만날 때마다 전화기가 달랐어. 한 번은 업무용이라고 했고 또 한 번은 개인용이라고 했어. 이상하다 싶었는데. 말순이 고개를 저었다. 분옥은 숨이 막혔다. 서랍 속 휴대전화들, 봉투 속 돈, 노트에 적힌 이름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분옥은 민우가 낮잠을 자는 동안 다시 서재로 향했다. 이번엔 서랍을 열고 노트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알아야 했다. 노트를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다. 이름, 나이, 금액, 날짜가 정리되어 있었다. 분옥은 젊은 시절 10여 년간 신협 창구에서 일하며 숫자와 사람을 다뤘다. 거짓말을 구분하는 감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김영숙, 72세, 2천만 원, 완료 박상호, 68세, 1,500만 원, 완료 이정자, 75세, 3천만 원, 완료. 노트 속 이름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었다.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였다. 완료라는 표시 옆에는 작은 체크 표시가 있었다. 몇몇 이름 위에는 연필로 선이 그어져 있었다. 지워진 흔적이었다. 분옥은 그 순간 깨달았다. 지워진 이름들은 아마도 다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다. 연락이 끊긴 피해자들, 말순처럼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과 함께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다. 영수증에는 어르신들의 필체로 보이는 서명이 있었다. 투자금 입금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금액과 날짜, 서명란이 있었다. 분옥은 봉투를 도로 넣고 서랍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온 분옥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재성이 관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혹시 재성이 주도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날 저녁 재성이 퇴근했을 때 분옥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재성은 여느 때처럼 피곤한 표정이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재성의 휴대전화가 여러 번 울렸다. 그는 매번 화면을 확인하고는 식사를 마친 뒤 서재로 들어갔다. 분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딸에게 말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노트와 봉투만으로는 재성의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분옥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말순의 핏기 없는 얼굴이 떠올랐다. 노트 속 지워진 이름들도 생각났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절망하고 있을까? 분옥은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딸의 남편이든 손주의 아버지든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분옥은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신고를 하면 딸의 가정은 무너질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노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새벽 3시 분옥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순처럼 고통받고 있을까. 분옥은 자신이 어머니이기 전에 시민이라는 사실을 되뇌었다. 하지만 그 말을 스스로에게 설득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 며칠 동안 분옥은 재성을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다. 전화가 올 때마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어느 날 저녁 분옥은 우연히 재성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아니, 지금은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재성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나온 재성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날 밤 분옥은 서윤과 단둘이 있게 되었다. 재성은 늦은 회식이라며 외출했고 민우는 일찍 잠들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서윤이 물었다. 분옥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윤아,
혹시 재성이가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왜요? 무슨 일이요? 서윤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아니, 그냥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분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딸에게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 우리 부부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잘 지내고 있어요. 서윤은 쌀쌀하게 대답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분옥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숨을 쉬었다. 딸에게조차 말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틀 뒤 분옥은 다시 노인복지관으로 말순을 찾아갔다. 말순은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다. 언니,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어? 분옥이 물었다. 아무것도 진전이 없어. 증거가 부족하대. 그 사람들이 워낙 치밀하게 준비했나 봐.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나 말고도 피해자가 여럿 있는 것 같은데 다들 부끄러워서 신고를 안 한대. 부끄러워서? 응. 나이 먹어서 사기나 당했다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자식들한테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아들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 분옥은 가슴이 미어졌다.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돈을 잃은 고통과 함께 그 사실을 숨겨야 하는 수치심까지. 집으로 돌아온 분옥은 긴 시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분옥은 민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민원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분옥은 접수대 앞에 섰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찰관이 물었다. 저 신고하려고 왔는데요. 분옥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어떤 신고신가요? 사기 관련입니다. 분옥은 가방에서 적어온 메모를 꺼냈다. 제 사위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분옥을 바라봤다. 사위분을요? 네.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는 말이 흘러나왔다. 서랍 속 노트, 봉투, 휴대전화들, 그리고 말순의 이야기까지. 형사가로 안내된 분옥은 담당 형사 앞에 앉았다. 형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분옥은 말문을 여는 데까지 1시간이 걸렸다. 사위의 이름을 말할 때 분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윤재성입니다. 제 딸의 남편입니다.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분옥의 이야기를 들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집에 노트와 봉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함부로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피해자 연락처를 아십니까? 분옥은 말순의 연락처를 건넸다. 이분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겁니다. 경찰서를 나온 분옥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사는 분옥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형사는 말순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을 찾아냈다. 서랍 속 노트에 적힌 이름들을 추적했고 재성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조사했다. 일주일 뒤 재성은 회사 출근길에 체포되었다. 분옥은 그 소식을 뉴스로 들었다. 물류 투자 사기 조직 검거, 피해액 수십억 원 추정. 뉴스 화면에는 재성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나왔다. 분옥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서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그날 저녁 분옥이 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윤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유나. 분옥이 다가가려 했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막았다. 엄마가 신고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아, 나는. 대답만 하세요. 엄마가 신고했냐고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했다. 서윤은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웠다. 엄마는 항상 오른편에 서려고만 하죠. 가족보다 정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윤아, 그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민우 아빠는 이제 범죄자가 됐어요. 민우는 아빠 없이 자라야 해요. 우리 가족은 끝났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가주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서윤아, 제발. 나가요. 서윤이 소리쳤다. 분옥은 그날 밤 짐을 싸서 딸의 집을 나왔다. 손주 민우는 자고 있었다. 분옥은 잠든 민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한 분옥은 매일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서윤은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민우와도 연락이 끊겼다. 밤마다 분옥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대답은 항상 같았다. 옳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 임대 아파트는 좁고 어두웠다. 분옥은 처음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는 항상 오른편에 서려고만 해. 민우의 잠든 얼굴도 떠올랐다. 손주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고립은 분옥을 무너뜨렸다. 밤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고립은 분옥을 움직이게 했다. 어느 날 아침 분옥은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재성의 노트에 적혀 있던 이름들을 떠올리며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기억나는 이름만 20개가 넘었다. 이 사람들을 찾아야 해. 분옥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들도 말순처럼 혼자 고통받고 있을 거야. 분옥은 먼저 말순에게 연락했다. 말순아, 나 피해자들 찾으려고 해. 도와줄 수 있겠어?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경찰에 신고했잖아. 말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경찰 조사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 피해자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야 해. 며칠 뒤 분옥과 말순은 함께 첫 번째 피해자를 찾아갔다. 노트에 적혀 있던 이름 중 하나인 김영숙 씨였다. 주소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순이 알아낸 것이었다. 김영숙의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김영숙은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분옥이라고 합니다. 투자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왔습니다. 김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당했어요. 말순이 말을 이었다. 김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둡고 쌀쌀했다. 난방을 켜지 않은 듯했다. 얼마나 당하셨어요? 분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2천만 원이요. 퇴직금 전부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창피해서 자식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혼자 살고 있는데 이제 생활비도 없어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못했어요. 제가 바보같이 당한 건데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김영숙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자식들이 알까봐 무서웠어요. 분옥은 김영숙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싸워요. 혼자가 아니에요.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두 번째로 찾아간 피해자는 분옥을 문전박대했다. 당신도 사기꾼 아니에요? 더 이상 속지 않아요. 문은 쾅 닫혔다.
세 번째 피해자는 분옥을 공범으로 오해했다. 당신 그 윤재성이랑 한패 아니에요? 나한테서 더 뜯어낼 게 남았어요? 노인은 분노에 떨었다. 아닙니다. 저는 윤재성의 장모입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분옥은 담담하게 말했다. 장모, 그럼 왜 여기 와요? 노인은 의아해했다. 속죄하려고요. 그리고 함께 싸우려고요. 노인은 한참을 분옥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오세요. 한 명 한 명 찾아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했다. 그럼에도 분옥은 멈추지 않았다. 일주일에 서너 명씩 찾아갔다. 한 달 뒤 서너 명이 모였다. 분옥은 작은 카페를 빌려 첫 모임을 가졌다. 처음에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다. 제 이름은 정분옥입니다. 저는 2천만 원을 잃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딸과 손주를 잃었습니다. 분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잃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자존심과 신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되찾읍시다.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말수는 3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다. 김영숙은 2천만 원, 박상호는 1,500만 원. 숫자가 아니라 인생이었다. 평생 모은 돈, 자식에게 물려주려던 돈,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 우리가 바보였던 걸까요? 한 노인이 물었다.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믿었던 거예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분옥이 대답했다. 2달 뒤 10명이 모였다. 분옥은 회계 지식을 살려 피해 금액을 정리했다. 각자의 피해 내역, 계약 날짜, 입금 기록을 하나씩 모았다. 총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었다. 이제 언론에 알려야 해요. 말순이 말했다. 맞아요. 숨기면 안 돼요.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더 많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어요. 분옥이 동의했다. 분옥은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다.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이었다. 노인 투자 사기는 흔한 사건이에요. 기사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노인들의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자의 장모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기자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가해자의 장모요? 네. 저는 딸과 손주를 잃으면서까지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노인 투자 사기 피해자들, 침묵 깨고 목소리 내다. 기사에는 분옥의 이야기와 함께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겼다. 반응은 뜨거웠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왔다. 저도 당했어요. 1,000만 원 잃었어요. 저는 500만 원인데 신고해도 될까요? 분옥은 모든 연락에 일일이 답했다. 피해 금액이 크든 작든 모두 소중한 이야기였다. 그 과정에서 분옥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바보가 아니라 용기를 낸 생존자였다. 석 달 뒤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모였다. 분옥은 젊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공익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다. 저희를 도와주시겠어요? 분옥이 물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분옥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딸과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손주 민우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분옥은 멈추지 않았다. 이 싸움이 끝나면 언젠가 딸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다. 윤재성은 사기죄와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분옥도 증인석에 섰다. 재판정에서 재성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판결이 선고되던 날 재성은 징역 5년을 받았다. 법정을 나서는 재성의 뒷모습을 보며 분옥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손주의 아버지였다. 언니 고생했어. 말순이 분옥의 손을 잡았다. 언니 덕분에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 피해자들 중 절반 정도가 일부라도 돈을 돌려받았다. 재성이 숨겨둔 자산이 압류되었고 공범들도 검거되었다. 하지만 모든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었다. 김영숙은 2천만 원 중 500만 원만 돌려받았다. 그래도 그녀는 웃었다.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어요.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김영숙의 말에 다른 피해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분옥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딸 서윤과의 관계는 여전히 멀었다. 재판 내내 서윤은 한 번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분옥은 매주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윤아, 잘 지내니? 민우는 건강하니? 대답은 없었다. 간혹 서윤의 친구를 통해 손주의 사진이 전해질 뿐이었다. 사진 속 민우는 부쩍 자라 있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하지만 분옥은 입학식에 갈 수 없었다. 밤마다 분옥은 손주를 그리워했다. 민우야, 할머니 보고 싶니?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분옥은 멈추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분옥은 노인복지관에서 피해 예방 교육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명 남짓한 노인들이 모였다. 분옥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사위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딸을 지킬까, 피해자들을 지킬까? 그 선택이 쉽지 않았어요. 분옥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저는 신고했고 그 때문에 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노인들은 조용히 들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외로움을 노립니다. 고수익을 약속하지만 진짜 목적은 신뢰를 이용하는 겁니다. 분옥은 칠판에 사기 수법을 하나씩 적어나갔다. 의심하세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교육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한 달 뒤에는 30명이 모였고 석 달 뒤에는 50명이 넘었다. 분옥은 주 2회 강의를 했다. 지역 신문에서 다시 분옥을 찾아왔다. 정분옥 씨, 지금 어떤 삶을 사시나요?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분옥은 웃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심하게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기사가 나간 뒤 분옥에게 전국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분옥은 가능한 모든 요청을 받아들였다. 부산, 대구, 광주. 분옥은 전국을 다니며 노인들에게 사기 예방법을 알렸다. 제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제가 치른 대가는 아깝지 않습니다. 분옥은 강의 때마다 이 말로 끝을 맺었다. 1년이 지났다. 분옥은 여전히 좁은 임대 아파트에 살았지만 삶은 충만했다. 피해자 모임은 이제 자조 모임으로 발전했다. 매주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새로운 사기 수법을 공유했다. 말수는 모임의 총무를 맡았고 김영숙은 회계를 담당했다. 언니, 우리 이제 제법 조직 같지? 말순이 웃었다.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분옥도 웃었다. 어느 겨울날 분옥의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익숙한 필체였다. 서윤의 필체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였다.
할머니께. 저 민우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용감한 사람이래요. 저도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할래요. 사랑해요, 민우 올림. 분옥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주가 보낸 첫 편지였다. 서윤이 민우에게 뭐라고 말했을지 상상이 갔다. 아직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의 시작이었다. 분옥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민우야, 할머니도 보고 싶구나. 너는 참 착한 아이야.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다음 날 분옥은 복지관으로 향했다. 오늘도 50여 명의 노인들이 강의를 들으러 올 예정이었다. 분옥은 가방에 자료를 챙기며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잃은 것이 많았다. 딸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손주를 자주 볼 수 없었다. 재성이 출소한 뒤 가족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옥은 안다. 어떤 선택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아주 조용히 구해낸다는 것도. 강의실에 도착하자 노인들이 박수로 맞아주었다. 분옥은 미소 지으며 칠판 앞에 섰다. 오늘은 최근에 유행하는 메신저 피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분옥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함께 싸우는 동료들이 있었고, 구해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를 기억해주는 손주가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분옥은 강의를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다.